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지금도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타깝게도 한 명의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요, 주위의 시설물 안전점검도 더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5월 17일 목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실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범죄학연구소의 김복준 연구위원, 백성문 변호사, 심리상담 전문가 장창민 교수, 그리고 MBN의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첫 번째 얘기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소재로 했던 개그 프로그램에서 했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런데 이쯤 되면 그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광주 보안부대 수사관 출신 허장환 씨가 30년 만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허장환 씨는 당시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이제 505 보안부대 핵심 수사관이었는데 이 5월 18일을 나흘 앞두고 지난 15일에 다시 입을 연 겁니다. 네. 이제는 일부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 의구심을 품고 세상에 나섰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허장환 특명단장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광주를 다녀간 뒤 사실상의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명령을 당시 한 중령에게 전해 들었고 네. 당시에 실탄 무장 지시까지 받았다. 네. 그리고 게다가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네. 이 모든 것을 전두환이 책임지겠다는 얘기까지 들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5월 17일입니다, 오늘이. 그리고 내일은 5월 18일입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벌써 내일이면 38도를 맞습니다. 38년. 이런 표현은 좀 송구합니다만 사실 홍순빈 아나운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홍순빈 아나운서 같은 세대들은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글로서밖에 배우지 못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데 김복준 의원님, 이 허장환 씨가 누구니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허장환 씨는 1980년 이제 5월 18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발발했을 때 그 당시에 네. 이 사람이 근무하고 있던 것이 광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보안부대인데 이제 505 보안부대라고 불렀어요. 거기 수사관 출신이고요. 네. 이제 5.18 이후에 전남북 계엄 분소 합동수사단 길기도 합니다. 네. 합동수사단 광주 사태 처리수사국 국보위 특명단장. 길어서 다 외우지도 못하겠는데요. 그때는 광주 사태라 불렀으니까요. 그때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이 만든 어떤 그러니까요. 조직 명칭이기 네네. 때문에 그렇게 해서 특명단장을 맡았던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 다 진정되고 난 이후에 네. 1988년 12월 6일 날 양심 선언을 합니다. 양심 선언을 하면서 어디서 했냐면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옛날 평화민주당 예. 당사에서 네. 이제 광주 사태, 이분 얘기대로 이제 광주 사태의 사전 조작 및 네. 발포 책임자는 네.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라는 양심 선언을 했던 분이에요. 네. 그 양심 선언을 한 이후에 네. 보안사 511 분석반이라는 또 기구가 있어요. 하하, 참, 그 네. 기구에서 이분을 대상으로 해갖고 어떻게 보면 같이 한솥밥 먹은 동료들이었겠죠. 네. 그래서 온갖 회의와 협박을 하는 바람에 그걸 못 견디고 현재는 강원도 화천으로 숨어가지고 네. 30년째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 네. 이제 그러던 중인데 본인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등을 양심 선언을 통해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아마 세상에 나선 걸로 이렇게 네. 보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물론 지금은 이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올바로 져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 군부 정권 시절에만 해도 광주 사태라는 표현을 써왔고 아무렇지도 않게 써왔고요. 그리고 이 허정환 씨는
광주 사태 진압 과정에서 뭔가 조작이 있었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 허장원 씨가 그 당시에 담당을 했던 게 505 보안부대에서 대공 간첩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그달 1980년도 5월 18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네네. 그때 이제 나중에 사실 뭐 실탄 사격까지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 저 군인들에게는 네. 정당화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아하. 그냥 무고한 시민을 실탄으로 쏘면 그거는 훨씬 더 이제 거세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반응이 이제 네. 국민들의 반감이 훨씬 더 격해지기 때문에 네. 저곳을 북한이 개입을 하고 아하. 그다음에 저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을 해야 할 만한 이유를 만들고 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뭔가 조작이 됐다라고 이 분이 이제 주장을 한 건데 네. 보면 이제 실탄이 발사된 5월 20일 전날쯤인가요? 그 아시아 네. 자동차 거기가 제가 알기로 방산업체입니다. 아하, 방산업체 그렇죠. 아시아 자동차 차량이 탈취당했다. 아. 이건 뭔가 폭도라고 규정하기 좋은 사건이죠. 아하. 또 하나는 반남지에서 무기고가 털렸다.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무기고를 털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무언가 어떤 특정한 폭도들이 네. 그러니까 시민과 구분된 폭도들이 무기고가 털었으니까 이제 군이 위험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발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런 시나리오를 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공 간첩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 네. 본인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하. 근데 이상하게 이 부분을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수사가 아하. 흐지부지 종료됐다는 겁니다. 수사에서 배제가 된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하. 녹두서점 북한 찬양 서적 발견, 유인물 발견 사건도 네. 그게 원래 본인이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본인이 담당하는 게 대공 간첩 업무니까. 네. 근데 이상하게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고 네. 수사를 막았다는 거죠. 그렇다 아하. 보니까 이게 무언가 무력 행사를 정당하기 위해서 네. 이런 사건들을 조작해서 아하. 대외적으로 알렸다라는 게 지금 네. 허장원 씨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복준 의원님 예. 아마 기억이 더 생생하실 거예요. 그럼요, 예.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 얘기를 물론 그때 당시는 보도가 다 통제가 네, 됐습니다만 나중에 여러 이 경로로 그 이후에 정말 끔찍하고 너무 가슴 아팠던 사연들이 다 전해졌으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런 얘기 저도 잘하면 들었습니다만 북한 뭔가 이 북한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그런 얘기도 들려요. 예, 뭐 이 부분이 이제 이 허장원 씨가 그 얘기한 것 중에 어떤 그 중심이 되는 이야기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사실 그 즈음에 전 거기서 군대 생활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군인으로서 봤습니다. 아, 네. 전투교육사령부에서 봤는데 네. 그 당시에 뭐 그 직접 진압을 한 건 이제 공수특전단이었고 네. 우리는 이제 뭐 후방 어떤 지원 정도에 이제 그쳤고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 굉장히 제 나름대로 심각하게 봤던 게요. 네. 5월 20일 날 아침 8시경에 나주경찰서 반남지서를 이른바 이제 그 당시 얘기하던 폭도들이 진입해서 아하. 경찰서 무기고를 털어가지고 총기를 들고 나갔다 이런 얘기가 퍼졌었고 저도 그 얘기를 그때 들었었거든요. 아하, 네. 이거 그렇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어떤 게 있냐면 시간대별로 그 5.18 관련된 상황 일지를 쓴 게 있어요. 네. 그 상황 일지를 보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5월 20 그 무기고를 만약에 저 시민들 뭐 그 당시 폭도라고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지서에 들어와서 그 가지고 나간 거는요. 5월 21일 날 오후 1시 반이에요. 그것도 나주경찰서 남평지서. 아하. 그런데 그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는 이미 군에 의해서 발포가 있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아하, 네. 그런데 마치 5월 20일 날 네. 반남지서에서 총기를 시민들이 먼저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네. 폭도가 탈취하니까 발포가 있었던 것처럼 네. 이걸 꾸몄다는 것이죠. 아하, 네. 근데 전남도경 상황 일지는 아주 명백하게 아하. 그 시간대별로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이거는 조작의 저 냄새가 엄청나게 네. 나고요. 차제에 제가 조금만 더 길게 그럴까요?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당시에 전남도경국장을 하던 안병아 치안감, 지금 치안감으로 네, 아하. 취소됐지만 그 당시에는 경무관이 국장이었습니다. 네네. 그 안병아 경무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거에 반대했습니다. 아. 그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동빙구동으로 끌려가죠. 끌려가서 한 8일 동안 그 고문을 받고 사직 처리되고 그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고 네. 한참 후에 그 5.18 그 유공자가 돼가지고 네. 치안감으로 취소돼서 네. 겨우 이장해가지고 국립묘지 간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총기 사용, 그러니까 집단 발포를 정당하게 사건을 조작한 거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국민들을 현혹시키기에 제일 좋은 건 북한과의 관련성이잖아요. 그렇죠. 아하, 네. 북한과의 관련성, 전남도청에 옥상에 인공기가 펼쳐졌다. 인공기가 펼쳐졌으면 그거는 뭐 거의 북한군이 내려와서 한 것처럼 충분히 보이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수사해야 되는 게 또 이 허장환 씨예요. 근데 그걸 수사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두서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유인물이 돈다. 그럼 그거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네. 수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있지 않았던 일인데 네. 그렇게 이제 말이 퍼져버리면 아 이게 지금 저 사람들은 무기를 탈취한 폭도고 네. 저 사람들의 배후에는 북한이 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네. 본인들의 무력 행사를 정당한 거죠.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 조간신문에는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미공개 사진이 여러 장 공개가 됐습니다. 해당 언론은요. 그런데 눈을 의심한 그런 사진이 제가 하나 봤습니다. 바로 이 계엄군들에 의해서 끌려가는 무고한 정말 광주 시민 그 속옷 차림으로 끌려가는데 그 속옷 뒤에 뭐라고 써 있냐? 그분의 이름과 바로 그 다음 줄에 탄약 탈취. 그러니까 이렇게 계엄군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이렇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면 이분들이 무고하게 그 혐의대로 처분을 받고 재판을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대목이고 장 교수님 예.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그동안 수많은 38년간 수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만 예. 지금 이런 허장환 씨처럼 그날의 이 진실을 지금도 반드시 밝혀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전국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만 되더라도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실제로 그렇게 피부가 닿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은폐되고 있고요. 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이런 것들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꼭 네. 밝혀져야 하는 모습인데 많은 문학에서도 간접적으로는 그동안은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많은 부분에서 조작했다. 시나리오를 짜놓고서 거기다 맞추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작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있었던 사실을요 모아서 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군대에서 사용하는 흔히 용어 중에서 네. 선저치 후보고가 있습니다. 네. 뭔가 조치를 취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만들게 되면 네. 되게 작가를 읽었는데 서론은요, 네. 발단은요 맨 나중에 기록을 해요. 네. 그래야지 이야기가 다 맞아 떨어지거든요. 아하. 그런 부분에서 조작된 흔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이제는 좀 많은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네. 또한 사진 자료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네. 이제는 조금 누군가는 이제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사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5.18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연관돼서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 소리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같은 경우는 하는 일마다 공교로운 게 너무 많아요. 이번 같은 경우도 자유권이라는 명분으로 총기를 사용하기, 무기를 사용하기 직전에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이 그 당시에 네.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분이 왔다 가고 나서 바로 자유권 행사가 되고 군인들이 국민을 향해서 총기를 사용합니까? 그거 이외에도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하고 연결되는 공교로운 점은요. 네. 지나치게 많아요. 이상하게. 그래 공교로운 게 자주 공교로우면요. 네. 그건 사실은 공교로운 게 아니죠. 네. 예. 뭐 본인은 회고록입니까 자서전입니까 뭐 표현이야 뭐 갖다 붙이기 나름이니까 그 책에서 여전히 광주 사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이 광주 사태의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재판은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 사람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누굽니까? 네, 어제 이제 안종범 수석 공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이제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박채윤 씨가 증인 나왔습니다. 아하. 네, 박채윤 씨가 이제 김영재 원장의 부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하. 이 혐의가 안종범 수석의 혐의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게 박채윤 씨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안종범 수석의 변호인이 네. 박채윤 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뇌물을 받았다는 걸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는 걸 부인한다기보다 이건 뇌물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게 뇌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김영재 원장을 포함해서 박채윤 씨가 세월호 참사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전날 네. 4월 1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뭔가 성형 시술을 하고 아하. 그게 밝혀지고 그게 조사가 집중되는 게 두려우니까 엉뚱하게 지금 뇌물 주지도 않은 안종범에게 뇌물을 줬다라고 허위 진술한 게 아니냐.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세월호 사고가 터지기 전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성형 시술을 받았다라는 아, 취지의 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측 변호인이 박채윤 씨에게 김영재 원장의 부인입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변호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제 공판에서요.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 세월호 7시간 관련 의혹을 계속 수사하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지키려는 게 아니고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이 박채윤 씨는 증인석에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김복준 의원님, 네, 예. 이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지금 이 세월호 7시간 말고도 두 사람 사이에도 주고받은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 둘은 이 때려야 뗄 수 없고 민감한 관계예요, 두 사람은. 아니 그럼요. 네. 그래서 그 안전수석이 박채윤 씨가 어디 뭐 저 외국에 가서 또 뭐 할 때도 같이 데려가는데 일조했고 그랬었죠, 그때 뭐 또 뭐 휴가 기간에 미처 뭐 전달 못했으니까 갔다 와서 뭐 받겠다. 네. 그러면 뇌물의 어떤 주고받는 상황이 저 네.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으로 네. 이어졌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뇌물 부분은 안종범 전 수석이 얘기한다고 해도 그건 네.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안종범 전 수석이 그런 말을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세월호 7시간 그다음에 그 문제가 좀 민감하고 네. 박 전 대통령이 그 세월호 직전 날 전날 시술을 받은 거를 숨기기 위해서 네. 그게 나오면 국민들한테 지탄받으니까 네. 그런 관심을 다른 쪽으로 잡아돌리기 위해서 네. 나한테 뇌물 준 걸로 박재윤 씨가 몰고 갔다. 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네. 박채윤 씨가 말한 대로 네. 그 7시간과 시술과 네. 내가 당신한테 뇌물 준 게 무슨 상관이냐. 요게 이제 보다 타당성이 있어 보여고요. 뭐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나왔기 때문에 네. 예. 제가 근데 하나 네 말씀드리면요. 말씀하시죠. 네네. 이게 안종범 수석 측 변호인은 이렇게밖에 못해요. 그거밖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뇌물죄를 입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네. 뇌물 공여자의 진술입니다. 아. 근데 박채윤 씨가 뇌물 공여자잖아요. 뇌물 네. 준 사람이고 안종범 수석이 받은 사람이죠. 그러면 준 사람이 줬다 그러면 준 거예요. 원래 네. 보통 뇌물죄가 그렇게 인정이 되는데 아하. 저 사람이 지킬 게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이미지를 재판부에 심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조금 전에 김복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녹음 파일 다 들었잖아요. 그러면 네. 안종범 수석과 박채윤 씨가 통화하면서 네. 아유 저희 무슨 명절 선물 지나고도 그러니까요. 받겠습니다. 뭐 네. 이런 내용들 듣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그런 객관적 증거들까지 있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어떤 의도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습니다만 네. 크게 이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고 네. 다만 여기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진짜 4월 15일 날 박 전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재판과 상관없이. 아하. 그거는 어쨌건 세월호 7시간에 의혹을 밝혀내는데 계속 큰 축으로 작용을 했던 내용 네.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히려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전날은 2014년 4월 15일 박채윤 씨의 남편이죠. 김영재 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한 것을 은폐하려고 이 사실과 다르게 안전수석에게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서 거짓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지금 변호인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는데 박채윤 씨는 어제 변호인의 질문에 본인이 뇌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뇌물을 준 것과 세월호 사고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반박을 합니다. 한때는 전화 통화 때 서로 친밀, 정말 엄청나게 친밀감을 과시했던 두 사람. 재판 과정에서는 이렇게 으르렁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기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저 박채은인데요. 저희 YJ 콥스 메디칼.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선물도 주시고, 저 와이프한테 점수 많이 땄는데, 덕분에. 사모님 점수 딸 일이 더 많은데. 수장님 워낙 TV에 많이 나오셔서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사모님이 더 나으실 것 아이고, 같아요. 아닙니다. 이번 주에 원래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그 호텔 그 예, 예. 중식당의 그 보양식이 좋더라고요. 추석 직후에, 그 어디, 순방 가셔야 돼서, 그거 준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제가 추석 선물도 준비했는데 그럼 이거 어떡하나?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지나서도 받을게요. 헛웃음만 나오시죠, 여전히요. 꽤 된 얘기인데도 여전히 지금 봐도 헛웃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어제 이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한 공판의 증인으로 나온 박채윤 씨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 7시간 얘기가 나오니까 느닷없이 자신들의 가족 얘기, 자신을 포함한 가족 얘기를 털어놨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눈물까지 보였다고 했는데 이제 가족 얘기를 하면서 세월호 전날 이 미용 시술을 했다는 이 의혹 때문에 저희 가족은 주홍글씨가 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제 가족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편은 이제 의사도 할 수 없습니다. 라면서 눈물까지 보였다고 하고요. 네. 이 눈물을 보이니까 이 재판이 잠깐 중지가 됐었다고 합니다. 5분가량 중단이 됐었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어진 재판에서는 이 세월호 참사 전날 김 원장 그러니까 이 남편이 청와대에 갔느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주홍글씨라는 표현도 지금 박채윤 씨가 썼잖아요. 지금 사실은 아이들 문제니까 정확하게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이 박채윤 씨, 김영재 씨 부부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도 학교에서 힘들대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대요. 그런 얘기도 하면서 왜 이 엄마 아빠 그리고 자신 남편도 의사로서 지금 제대로 업무도 못 볼 정도로 의사로서의 사형 선고도 받았다. 전문직으로서의 사형 선고도 받았다. 보세요. 아이는 학교에서 저런 일을 당하고도 학교도 잘 가지 못하고 부모 때문에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답니다. 장 교수님, 예. 저 눈물은 내가 왜 그때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왜 알아가지고 이런 의미예요. 이 눈물의 의미는 뭘까요? 분명히 개인적인 감정의 눈물은 확실하고요. 물론 가족 이야기 또 자식 이야기가 나오면 엄마로서 눈물 안 날 사람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세월호 사건과 과연 엮여서 좋을 게 과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철저하게 그것을 선을 긋는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세월호 전날인 15일 날 과연 시술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대한 실체를 알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 대답이 이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대답은 아니고요. 네. 과연 정말로 무고하다면 네. 이 김 원장도 그렇고 이 본인도 그렇고 이 15일 날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본인들의 행적이라든가 이러면서 분명히 밝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혹만 사는데 네. 이 눈물은 분명히 이 사건과 자세히 보면 무관한 네. 개인적인 감정의 눈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안타깝지만 이 눈물의 의미를 이 사건과 크게 부각시켜서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 변호사님, 네. 앞서 박채윤 씨는 특검 과정에서 이미 뇌물을 시인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서 들으신 전화 통화 내용에서는 서로 그냥 이 친절하게 아주 살갑게 보냈어요. 아이고 저거 추석 지나고도 받을게요. 하하하 했던 두 사람인데 박채윤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작은 업체에 명품 가방을 사달라는 것을 보고 참 청와대 수석치고는 구차하다고 생각했다. 이제 와서는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영상, 우리가 들은 음성에서는 본인이 막 준비를 해서 선물 추석 지나서까지 이제 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아마도 그랬겠죠. 이게 추석 선물도 선물이지만 그 이후에 명품 가방도 가고 뭐 굉장히 비싼 30년산 위스키도 가고 뭐 현금도 가고 네. 그래서 안종범 수석에게 총 4,900만 원 정도의 뇌물을 그래요? 공유한 혐의고 아. 안종범 수석이 이제 4,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박채윤 씨가 본인의 형을 최대한 낮추려면 강요된 뇌물이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술이 이제 지금은 서로 사는 거예요. 서로 살기 위한 작전인 거고. 그 싸움으로 가는 거군요. 그러니까 박채윤 씨도 특검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명품 가방도 주고 30년사 위스키도 주고 현금도 줬습니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같은 작은 업체에 명품 가방을 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줬어요. 아. 그 구도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아하. 특검에 진술한 걸로 보입니다. 네. 보니까 홍수민 아나운서 지금 조금 전에 백성문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 당시에 받았던 선물 리스트가 뭐예요? 저 뭐 대화 내용에서도 보이시면 그럴 것 같아서 라면서 건넨 선물이 네. 명품 가방이 있고요. 네. 30년산 위스키가 있고 또 아까 뭐 예약해놨다고 이렇게 들으셨는데 네. 그때가 이제 신라 호텔 보양식을 예약을 해놨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것도 뇌물에 들어가는가 보네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 게다가 이제 현금 2,500만 원까지 직접 건네서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총 4,9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김복진 의원님, 참 뭐 이 품목만 보면 줄 수 있는 방식은 참 다양하게 줄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줬다는 생각 드는데 현금까지 입고 한 거 보니까요. 네, 현금 간 거 2,500이니까 적지 않은 돈이고요. 그러니까요. 뭐 명품 가방은 본인이 요구해서 강요된 뇌물일지 몰라도 좌우지간 뇌물 맞습니다. 네. 30년 위스키 뭐 이런 거 전 신라 뭔지 호텔 알겠는데요. 보양식. 네. 신라 호텔 네. 보양식, 네, 네. 보양식도 결국은 뇌물죄가 하나 성립되다 보면요. 네. 이 사람이 평상시에 가가지고 상식 이상의 어떤 식사를 제공받는 것도 뇌물의 품목에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향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 부분에 이제 이거 들어가는 건데 네. 이 안전수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그러겠네요. 자, 그런데 박채윤 씨는 어제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눈물을 흘려서 한 5분 정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요? 당시 예전에 정말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다정했다고 느껴질 그런 모습 잠깐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바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저희가 요새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다고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워낙 피부가 좋아가지고 아유, 뭐 이렇게 칭찬까지 들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아주 기술도 뛰어나고 좋은데 이제 이렇게 좀 알려지지를 못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이제 좋은 제품들도 소개가 되니까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 피부가 제일 좋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증인으로 대통령님이 피부가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뭐 생각이 다르시겠습니다만 박채윤 씨 입장에서는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부가 좋다는 표현을 뭐 두 차례 했습니다. 근데 저 때가 홍수민 아나운서 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관련 당사자만 제 영상을 보이겠고 나머지 분들은 뭐 혹시 불필요한 오해를 없기 위해서 화면을 좀 뿌옇게 처리했습니다. 뭐 당시 뭐 유명했던 이 아이돌 스타도 같이 대동했던 그런 행사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때가 네. 이제 2016년 6월이었습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프랑스의 한 호텔에서 있었던 이제 행사인데요. 아, 그래요? 네, K 브랜드 홍보 행사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이 박채윤 씨가 차린 화장품 브랜드 부스에 이렇게 네. 들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정했던 이 모습이 당시 뭐 청와대 게시판에도 올라오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뭐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배포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당시가 이제 K 브랜드 홍보 행사다 보니까 이때 네. 뭐 아이돌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서 이 행사에 참석했던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 이제 잠깐 다시 그 얘기로 가보면 안종범 전 수석이 정말 가슴 아픈 이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근데 그 전날인 4월 15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술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대목. 이 부분이 드러났다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수사가 이루어진다거나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 객관적인 진술 아니면 물적 증거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면 네. 그러면 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뭐 또 김영재 원장 같은 경우 또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하. 근데 지금 뭐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그 세월호 참사 전후로 해서 뭐 주사 자국이 보인다거나 네. 뭔가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이 좀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기억하시겠지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방송을 할 때 진짜 많이 저 사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그러니까 도대체 4월 14일, 15일, 16일, 17일 그러니까 그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하루 이틀 후 그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딱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라 네. 안정범 수석 측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아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확인을 그러니까요. 한다면 네. 또다시 저 부분이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판 부분 국정농단 사태 관련 이 사람들의 이 재판 이 부분은 뉴스파이터가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를 파헤치고 이슈를 터뜨리는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어쩌다가 우리 사회가 이제 화장실도 정말 남녀를 불문하고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못 갈 상황이 됐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지난 화요일에 한 남성 혐오 사이트에 고려대 남 몰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그 게시글을 열어보니까 네. 사진 한 장이 첨부가 돼 있었는데 네. 그 사진은 한 남성이 공중 화장실에서 이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진에 해당하는 동영상까지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 이제 사진 밑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남성을 조롱하는 듯한 댓글이 달리고요. 네. 또 다른 남성의 주요 부위가 드러나는 사진 6장과 동영상 9개를 올릴 수 있다는 댓글까지 달렸던 굉장히 좀 심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고려대학교 남자 화장실 안에서 찍힌 모습인데요. 네. 뭐 고려대뿐만 아니라 지금 뭐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 다른 남자 화장실 몰카도 올라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해당 저희가 잠시 보여드렸던 그 사진은 고려대 남몰카라는 제목의 글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같이 첨부됐던 사진이었고 지금 고려대에서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경찰 신고가 들어갔답니다. 지금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도 지금 남자 화장실 몰카 동영상이 퍼지면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라는 데가 있답니다. 경찰 신고가 이루어졌고 서강대와 경희대 총학생회에서는요.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대응 방안을 학생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김복준 의원님 네.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아마 이 남자 학생들의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그 남자 동영상을 이제 그 사진을 올리는 그 사이트 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남자 혐오 사이트, 이른바 남혐 사이트거든요. 네. 그 사이트에 이제 계속해서 올리는 걸 보니까 네. 뭐 추정하는 거는 범인 쪽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은 여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이 남자 혐오 사이트를 만들고 여성들이 능동적으로 남자의 어떤 뭐 나체라든지 이런 거를 올릴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지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그동안 절대 다수의 피해자는 90%가 훨씬 넘게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랬죠, 여성들이었죠. 여성들만 맨날 몰카당하고 여성들만 피해를 당했는데 네.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그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하소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랬죠. 도와달라고 사회를 네네.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근데 제대로 된 처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여전히 여성들은 계속해서 피해보고 여전히 변하는 건 없는 아주 막막한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네. 저는 이 현상을 일종의 이제 보복 심리로 봅니다. 아하. 우리도 이렇게 가해할 수 있어 너희들을.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 사실은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래. 예. 근데 백성 변호사님 실제로 이 여성분들이 대다수 정말 90% 넘게 피해자로 분류가 되고 집계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사건을 보면요. 정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었나요? 어땠나요? 진짜 그러니까 짚어보면. 이게 그 몰카에서 이제 상대방의 성적 수침을 유발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네. 성폭력 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네. 그러니까 카메라 등 촬영죄라고 있습니다. 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실제로 초범 같은 경우에 이제 널리 유포를 시킨 정도가 아니라면 실형 선고가 안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 그러면 피해를 입은 여성은 어마어마한 성적 수침을 입었는데 네. 가해한 사람이 집행유예를 받고 돌아다닌다. 아하. 아니 그런 것을 여성 피해자가 목격을 한다면 어떠겠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착각하고 뭔가 음란한 뭐를 찍었다고 하면 제가 뭐 한두 명한테 보여주는 게 다지만 지금은 이걸 인터넷에 올리는 순간 몇 시간 만에 몇백만 명이 봅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여성분들이 또 이번에 좀 그릇되게 잘못되게 좀 오해하고 계신 거지만 이번에 홍대 누드 모델 그 사진 유출과 관련해서 뭐 범인을 빨리 잡고 구속을 시키는 게 저게 피해자가 남자라 그래.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 심정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아니 우리가 뭔가 문제가 되면 수사도 제대로 안 해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구속이 무슨 일이야. 구속도 안 시키고 집행유예로 나오는데 야 남자가 피해자니까 수사 순식간에 해가지고 범인 잡고 그리고 구속까지 시키네? 그렇죠.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제 아예 다른 평면의 문제인데 네. 그래서 이게 과거와 달리 이 범죄를 만들었을 때와 달리 지금은 피해 정도가 그때 법을 만들었을 때 예상한 피해 정도보다 훨씬 큽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빅포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제는 이 법도 개정을 해서 처벌을 분명히 처벌 수위를 상향할 때가 이제는 좀 오지 않았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장 교수님, 이거는 사실 물론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여성분들이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실제 뉴스파이터는 많은 여성분들이 또 시청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의 지금 얘기를 지금 이게 남자 화장실 몰카라서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뉴스파이터가 이 심각성을 다룬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요. 분명히 몰카는 그 범죄 자체로 정말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지금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이고 지금 이 방향이 마치 홍대 누드 몰카남으로 거기서부터 비롯돼가지고 마치 남녀간의 성대결 양상으로 이게 번지는 모양새가 이게 불합리하고 맞지 않다는 취지로 지금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시청자분들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장 교수님, 근데 앞서 백성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여성분들의 혹시 꼭 그렇다고 지금 이 몰카남, 화장실 몰카남을 여성이 올렸다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바라보는 남성 혐오 사이트, 즉 남성 혐오 사이트에 올랐기 때문에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여성이 피해자였을 때는 경찰이 수사가 지지부진한 건 사실이지 않았냐 이런 항변을 하면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 몰카 이 사건은요. 과거의 몰카 사건하고 조금 우리가 좀 구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예전에 몰카는 대부분 남자들이 대부분 가해자였고요. 피해자가 여성이었어요. 네. 보통 이 몰카를 찍는 심리는요. 흔히들 정치권에서 말하는 성도착증하고 연관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 이 성도착증은 자기 성적 추동을 위해서 네. 흥분을 위해서 찍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나타나는 몰카는 이런 성도착증과 좀 양상이 다릅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도요.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네. 남성을 혐오한 사람이 과연 여성일까? 음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아마 이 사건이 더 수사해봐서 이 가해자가 밝혀져야 알겠지만 남성을 혐오한 남성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또 각 학교에서 이런 영상들이 발견되는 것은요. 네. 이 대학생들이요. 네. 대학이라는 사회를 혐오하는 사람의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그러니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과연 남성 화장실에 여자가 들어와서 몰카를 설치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배포가 있을까? 그래서 어쩌면 대학가는 일반인들 많이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학생증이 있어야만 출입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근데 네. 화장실은 그렇지 않은 곳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네. 그래서 여성들의 역할이다 또 반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신중해야 될 필요가 네. 있고요. 제가 네. 이건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뭐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게 사진이 올라온 사이트를 생각을 해보면 네. 이거는 가해자가 여성일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이제 위마드라는 사이트 자체가 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성 혐오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 이 내용 자체가 약간 복수를 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보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물론 위마드에 올렸다고 무조건 이게 올린 사람이 여성일 가능성은 없겠지만 네, 네. 이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그래 너네도 몰카 찍어? 그럼 우리도 몰카 찍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건 정말 사회가 불건전하게 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도 대결 양상으로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게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다 보니까 네. 좀 사회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근데요, 거죠. 이 몰카 범죄는요, 누가 찍은 것도 중요해요. 근데 누가 찍은 것보다는요, 사실은 유포입니다, 유포. 아. 이게 이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는
범인을 검거해도 이미 유포된 이 동영상이 혹은 사진이 연결해가고 이미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다시피 하거든요. 손쓸 겨를이 그래서 없네. 그거를 삭제하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 상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그 피해가 가중되는 현상을 보이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도 뭐 5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그럼 작은 거는 아니에요. 특별법이기 때문에 네. 이 형량을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네. 단지 찍었다는 그 행위로 보지 말고요. 네. 유포돼 가지고 그 사람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눈다는 그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좀 판결을 해서 실제로 제대로 된 처벌, 기소가 제대로 되고 네. 그래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실효적인 어떤 처벌이 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이 딱 맞는 게 이제 보통 실제로 이런 관련 피해자들이 어쨌건 피해자도 이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재판 과정을 쭉 지켜보면 수사하는 검사도 재판을 하는 판사도 사진 한 장 찍힌 건데 뭐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건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진 한 장 찍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지금 세대에는 한 번 퍼지면 수백만 명이 봅니다. 네. 그 피해를 생각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네. 들게 드네요. 실제로 문제- 이 해당 사이트 네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산상으로는 여성분들만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이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도 등급이 높은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끝날 수 있는 문제를 한 회원이 인터넷에 유포가 되면서 이제 퍼지는 상태가 된 건데 네. 경찰 입장에서도 지금 이 해당 사이트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정황상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남성 화장실 몰카 이 부분이 여성들이 이런 어떤 반발 심리, 남성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판결이나 이게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가해 심리로 했다고 단정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고 경찰이 지금 대학가가 공포에 떨고 있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공포를 하루빨리 잠재우려면 경찰의 발빠른 수사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2, 3일 됐나요? 무척 더웠잖아요. 그때 일기예보를 제가 유심히 들어봤더니 그게 7월 초의 날씨였대요. 그 더위가 세상에 이렇게 지금 더위가 좀 올해 빨리 올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데 더울 때 보는 게 남양 특집 영화 이런 거예요. 예전에 남양 특집 영화 하면 또 뭐가 떠오르십니까? 조스가 나타났다는 영화도 떠오르실 텐데 근데 실제로 상어가 나타났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거제시의 한 어업 종사자가 이 육지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이 그물을 미리 설치를 해놓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그물을 한번 들어보는데요. 네. 이렇게 끌어보는데 뭐가 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네. 이 무게감이 상당히 느껴지는데 일단 월척이 맞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종이 잡혔는지 중요했을 텐데 이게 고래인가? 뭐 참치인가? 네. 혹시 대왕 문어인가? 이랬는데 끌어올려 보니까 바로 조스였던 겁니다. 저게 실제 잡힌 거예요, 이번에? 바로 지금 배에서 네. 육지로 크레인으로 옮겨 나르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 바로 이 고래 몸 길이 4m, 네. 무게 300kg의 이 백상아리로 추정되는 이 어종이 올려온 겁니다. 무게가 얼마라고요, 무게가? 300kg. 이야, 길이가 4m에 무게가 300kg. 와, 백상아리. 이야, 저게 어디서 잡혔다고요? 지금 여기가 거제시인데요. 네. 거제 한 이제 해안에서 이렇게 잡히게 된 겁니다. 저게 지금 그러면 김복준 의원님, 예. 지금 상어는 이게 이게 뭐 잡을 수는 없잖아요. 포획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고래라든지 상어를 고의로 포획은 할 수 없지만요. 네. 어민들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 쳐놓은 어망에 걸려가지고 사망한 경우 그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그물을 친 사람한테 네. 그 고기를 소유권이 있군요. 소유권이 가는 이제 그런 아하.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네. 조스를 잡은 게 아니고요. 조스는 저 스티븐 스필버그 네.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 제목이고요. 네. 조스를 잡은 게 아니고 네. 백상아리, 상어의 종류인 백상아리가 그물에 걸려서 잡힌 건데 아하. 길이가 3m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니까요. 거기다 300kg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네. 엄청나게 아마 그물을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을 쳤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네. 아마 이분도
정도 이제 고의로 뭐 이 저 백상아리 잡으려고 그물 놓은 건 아니지 네. 않겠어요? 아하. 그렇다면 이제 소유권이 와서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바다의 로또라고도 얘기하는데 아하. 그 부분은 뭐 그 본인한테 좋겠지만 네. 저 어촌 전체는 이제 큰일 났죠. 그러니까요. 상어가 출현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네. 그 인근에 있는 해수욕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 백상아리가 이 발견된 게 과연 어떤 의미고 백상아리가 대체 어떤 종이고 상어 중에서도요. 그리고 저 백상아리가 발견됨으로써 나중에 혹시 어떤 여파가 미칠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오늘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맞아요. 백상아리. 예, 이 백상아리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한 500종의 상어가 있거든요. 가장 사나운 상어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 서해안이나 남해안에서 이렇게 가끔 출현하는 종입니다. 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저희 그 몇십 년 만에 한 건 이렇게 나타난 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경제 해수욕장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위험한 상어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존재하니까 그게 해수온 상승 때문에 증가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두려워서 해수욕장을 기피한다거나 그럴 정도까지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분 우리 최윤 군산대 해양생명과학부 교수님께서는 물론 백상아리가 사나운 상어지만 이걸로 해수욕장 활동이나 그런 경제적 활동이 이축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오싹하긴 할 거예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상어로 인한 피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네. 있었던 걸로 기억돼요. 그러니까 이 첫 사고가 1959년 여름입니다. 아하. 네,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서해안 대천해수욕장에 해수욕을 하러 갔다가 네네. 그중에 한 학생이 상어에게 물려서 과다출혈로 이제 사망을 한 그 사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상어에 의해서 이제 물려서 사망한 경우가 총 7건이고 아하. 6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던 적이 있었는데요. 아하. 근데 문제는 이 상어가 최근에도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2013년 8월 달 기준으로 하면 네. 그때 이후로 보면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백상아리가 잡힌 적이 있었고 아하. 2014년 1월에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또 백상아리가 출현한 적이 있었고 또 2014년 6월 충남 보령 앞바다에서 2m 길이의 백상아리가 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 8월 경북 영동 앞바다에서 또 백상아리가 출현을 했는데 네.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네. 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저 거대한 백상아리가 잡힌 게 육지로부터 300m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해수욕을 하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작년에 경북 영동 앞바다에 출현했던 백상아리도 800m 안쪽까지 들어왔던 거예요. 네. 육지로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좀 뭐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하시지만 네. 또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쪽에서 이제 해수욕장 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비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그러니까요. 백상아리 같은 네네.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게 지금 7차례 공격을 이제 받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6번이 사망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아하. 굉장히 위험성이 큰 건데 네. 이런 일이 이제 거제에서 발생하니까 이 원래 거제시가 7월 1일에 해수욕장을 이제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좀 사전 예방책이라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물론 저희가 뭐 불필요한 공포심을 조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뭐든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장 교수님. 이 예. 주민분들은 사실 야 바다에 상어 나타났다 하니까 이게 소문이 금방 또 퍼졌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일대는. 예, 그동안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이 상어가 출현한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정황상 해수면의 상승 때문에요. 우리나라 앞바다에 상어떼가 좋아할 만한 어장이 많이 형성돼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은 취해야 되고요. 네. 다행스럽게 거제시나 통영시 같은 데에서 네.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 아직까지 바다에서 해수욕 장면에서 상어가 출현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근데 과연 그 안전장치가 정말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가 될까? 네. 아마 우리가 민방훈련처럼 정말로 훈련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요. 항상 해마다 해수욕절이 되게 되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항상 그럴 때마다 인재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감시하는 겁니다. 네. 이런 감시망부터 조금 철저하게 만들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뭐든지 100%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지역은 상어 공격으로부터 안전에 상어가 출발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해수욕장 안전에 물론
안심시키는 건 좋지만 절대 100% 안전하다는 건 없으니까요. 이번에 거제에서 백상아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걸 계기로 각 지자체, 해수욕장을 또 끼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다시 한번 안전 점검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잊을만 하면 연예계에서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음악방송 MC로도 잘 알려진 배우 이서원 씨가요. 이 술자리에서 한 여성 배우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를 하다가 거절당하자 흉기를 들고 협박한 일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혐의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이 지금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겨서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 해당 배우 이서원이 누군가는 저희가 잠시 뒤에 홍순빈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고요. 김복춘 의원님, 예. 지금 경찰은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일단은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예인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로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것 같아요. 술이 좀 만취한 상태에서. 네. 근데 요즘에 만취했다고 그래도 참자가 안 됩니다. 아하. 뭐 이제 그건 다 아는 일이고요. 네. 일단은 좀 술이 취해서 동료 연예인에게 신체 접촉을 강제로 시도하니까 네. 그 여성 연예인이 거절을 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본인의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예요. 아. 그 전화를 거는 걸 보고 이제 그 이서원이 화가 나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흉기로 이제 아마 그 좀 협박을 한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미 강제추행이 생성됐고 네. 그 이후에 추가로 흉기를 들고 협박을 했기 때문에 네. 특수협박죄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개가 실체적 경합이 된 건데요. 아하. 한 가지 행위로 이 흉기를 들고 추행도 하고 협박도 했다고 그러면 하나의 행위로 아마 처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추행 후 전화하는 기간, 그다음에 협박 이게 따르다 보니까 두 개의 혐의로 아하. 이제 의유를 한 겁니다. 행동에 어떤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경찰 얘기가요. 백성문 변호사님, 네. 당시 이서원 씨가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욕도 하고 고함도 쳤다. 그러니까 술이 정말 많이 취하긴 취했나 봐요. 술에 취했다고 뭐 절대 용서받을 수 네. 있는 행동은 아니고요. 저는 이거 공무집행방해도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개인적으로. 정말 이런 일들은 있어서 안 돼요. 그리고 이서원이라는 배우가 사실 저희들 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배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 사람이 그래도 나름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그러니까 동료를 성추행하고 네. 성추행에 흉기를 둬 협박을 하고 그리고 경찰서에 와서 최소한 반성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네. 담당 경찰관을 욕하고 고함도 쳤으면 사실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공권력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도 같이 추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아하. 개인적으로. 이 홍순빈 아나운서 앞서 이서원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뭐 얘기했습니다만 대체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어디 뭐 작품에 나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이서원 씨가? 이서원 씨가 최근까지 음악방송 MC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자리가 당대의 가장 이제 기대주들이 맡는 자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기대를 많이 받고 있는 배우였습니다. 네. 이 이서원 씨는요, 지난 2015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드라마 송곳수로 데뷔를 했고요. 네. 그 다음부터 뭐 함부로 애틋하게,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뭐 병원선, 막판 로맨스 등 다수의 이 드라마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영화까지 이제 출연을 한 상태였는데 네. 가슴의 문을 두드려도 뭐 대장 김창수 등 뭐 네. 이제 큼직큼직한 이런 드라마에 출연을 하고 계속해서 기대를 모아온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준 건 같아요. 홍순빈 아나운서 말씀처럼 기대 준 건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하게 여기서 이 작품 아는 건 병원선과 대장 김창수 있어요. 병원선은 그 하지원 씨 나왔던 네, 작품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대 준 것 같은데 기대주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팬 입장에서는 충격파가 더 클 것 같은데 홍순빈 아나운서 이 이서원 씨도 소속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서원 씨가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처음부터 이 소속사에 알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소속사 측에서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 네. 일단 뭐 죄송하다고 하면서 네. 우선 당사는 네. 매체 측의 사실 확인 요청 이전까지 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후에 확인을 한 결과 이런 사실이 실제 있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한 상태로 하고요. 네.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팬들과 그리고 네. 언론에 대해서 이제 사과의 메시지를 이렇게 내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언제적 일어난 일인가 저희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난달 8일 날 일어났던 일이래요. 네. 그런데 이서원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나서도 이 사실을 숨긴 채 그 해당 음악방송 MC를 본 거예요. 저는 이걸 철이 없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안의 심각성을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해야 할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 경찰 조사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될 거라는 건 뭐 연예인이라면 기본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지난 달 8일 이후에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 한 4번인가 5번인가 5번이네요. 5번. 사건 발생 후에도 5차례 이 음악방송의 MC를 맡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거기서 태연하게 웃으면서 가수들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더 문제는 네. 이 일이 벌어지고 이 사람이 SNS를 계속했어요. SNS 활동까지요? 네, SNS를 계속해서 그냥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4월 8일 날 체포돼서 5월 2일 날 검찰에 송치가 됐으면 네. 이제는 처벌하는 과정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거의 신고를 통해서 와서 현행범 유사하게 체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찰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범죄라는 건 당연히 인지했을 텐데 이거를 소속사에도 숨기고 네. 계속 여기 출연했다는 것 이것도 역시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도 제일 큰 거는 이 사건에서요. 이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동료 여성 연예인이에요. 그러겠네요. 한 달 동안 본인이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이후에도 한 달 동안 나와갖고 다른 그 여성 MC들하고 히덕거리면서 그 음악 방송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그 피해를 당한 여성 연예인 입장에서는 아마 좌절감 느꼈을 거예요. 하하. 네? 무력감 느껴지고요. 네. 아니 근데 장 교수님, 예. 본인은 입국 다물고 있으면 소속사조차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있을 거라 생각했을까요? 왜 자숙하고 그냥 본인이 알아서 활동 그만하지 왜 얘기를 안 했을까요? 대표적인 은폐하고 회피하는 행동인데요. 네. 좀 어린 친구라서 좀 안타까운데 조금 도덕성에도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반성하지 않고 흉기로 위협을 했다. 그 술자리에서 흉기를 삼을 수 있게끔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있지만 네. 그 다음 대체 행동이 너무 미숙해요. 아. 근데 이런 부분이 단순히 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에서 공인돼 있는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법적인 처벌뿐만 아니라 아마 네. 법원에서도 아마 교육이라던가 치료 병력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홍순변 아나운서 해당 음악 프로그램 MC를 당연히 그 해당 음악 프로그램 방송사 측에서 뭐 말하지 않았으니까 모른 채 했겠지만 앞서 기대주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서원이라는 사람이 이 다른 작품도 찍고 막 그랬어요, 혹시? 네. 바로 그 드라마 이제 시사회가 네. 오늘 열릴 예정이라고. 오늘? 네. 아하. 그리고 그 드라마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영될 예정이라고 아하. 합니다. 주연은 아니고요. 꽤 네. 비중이 큰 조연급의 역할을 아, 해왔는데 촬영 분량이 이미 상당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드라마 제작사 측에서는 이 이서원 씨의 하차를 정했다고 이제 통보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서원 씨가 찍은 분량에 대해서는 네. 다른 배우가 대체 재촬영을 할 거다. 그래요. 이런 뜻을 전했습니다. 20살 넘었어요. 이 자기 행동에 책임질 나이예요. 이 부모님 욕되게 하지 말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처벌을 달게 받고 뉘우치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요. 자, 여러분과 함께한 뉴스파이터 이제 마지막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대감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잠깐 늦게 나왔습니다. 황당 영상 오랜만에 보시면서 기분 전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세리 선수인가요? 아이고. 아니 저거 뭐 아무나 흉내내나. 저게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백성 변호사님. 남의 일 같지가 않네요. 저도 이제 막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런가요? 네. 저도 아하. 언젠가 저런 걸 한번 하지 않을까.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박세리 선수의 그 양말 벗고 그쵸. 들어가서 아, 했던 게 정말 명장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보세요. 나이스한 놀이다 첨벙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아이고 무슨 동물이에요? 청설모 같은데. 청설모인가요? 청설모가 지금 뭐 도토리를 까먹고 있는 듯 한데요.
왜 넘어지지? 너무 맛있어서. 맛있어요. 아 진짜인가요? 이게 너무 맛있어서. 명품 도토리를 먹었나 보네. 명품 도토리를. 이게 우리가 실제 사람들도 야 이거 정말 우리 먹다 하나 정도 모르겠네 그런만 하는데 야 다람쥐도 기절할 도토리 맛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닌가요? 황당 영상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기분 전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